정말 많은 사람들이 혈압약하고 고지혈증 약을 먹고 계신데요. 신경을 손상시키고 근육을 녹이고 혈관에도 치명적으로 부작용을 줄 수 있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혈압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요즘에는 혈압약, 고지혈증 약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먹고 계시지 않는 중장년 이상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혈압약하고 콜레스테롤 약이라고 하죠. 고지혈증 약을 먹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들한테 한번 정리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혈압이 얼마 정도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얼마 정도가? 보통 사람들이 그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하시더라고요. 정상 혈압 12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 그게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들의 키만 봐도요. 어떤 사람은 180이지만 어떤 사람은 남자라고 해도 그냥 150 몇 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키가 작은 남자, 키가 큰 남자. 체중도 마찬가지잖아요. 체중도 표준 체중이라는 게 있어도 키에 따라서 표준 체중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보다 아무래도 체중이 조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또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그냥 무조건 혈압은 120이 정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렇게 똑똑한 이 현대인들에게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 단순한 생각인 거죠. 오류인 거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정상 혈압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한 110에서부터 낮은 사람은 110에서부터 높은 사람은 150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혈압이 140이 넘어간다, 130이 넘어간다 이러면 금방 중풍 올 줄 아시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그 중풍이 온 사람들 있잖아요. 혈관이 터져가지고 뇌출혈 또는 뇌경색이 와서 우리가 제일 끔찍하게 생각하는 이 반쪽 몸을 못 쓰게 되는 반신불수가 되든지 이게 좀 무서운 그런 후유증을 갖게 된 사람들의 그 뒷조사를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잖아요. 이야기를 보면요. 놀랍게도 정상 혈압 범위 안에 있어요. 정상 혈압, 어떤 경우에는 혈압이 많이 낮았거든요. 120도 안 되는 혈압에서 그 사람의 혈관이 터졌거나 막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혈압을 어떤 숫자 안에 가 생각하는 120이라고 하는 그 숫자 안에 넣으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전에 저희 약국이 어떤 빌딩 안에 이렇게 관공서 옆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세무사 사무실이 많아가지고 거의 다 이제 그 근무자들 이런 사람들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있었는데요. 제가 복도에 이렇게 창이 있잖아요. 유리창이 있고 거기다가 제가 자동 혈압 측정기를 갖다 놓았더니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자기 혈압을 체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런 분들 무료로 체크하시라고 혈압기를 갖다 놓긴 했었는데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요. 자기 혈압에 대해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많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을 오른팔 재고 왼팔 재고 일어났다가 다시 재고 아까 쟀던 혈압 또 재고 고개를 갸웃갸웃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왜 혈압이 잴 때마다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잴 때마다 혈압이 다르지 똑같으면 제가 그분 심장이 고장난 거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순간순간 감정에 따라서도 혈압은 다를 수 있고 우리 몸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혈압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고요. 또 혈압 측정기가 어떻게 그 몇 가지 정확하게 잴 수 있겠어요. 하여튼 이 혈압에 대해서 자기의 그 두려운 마음을 좀 내려놓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필요 없이 지나치게 혈압약을 그냥 먹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것에 일단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혈압약을 먹고 먹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혈압이 어느 정도가 정상이냐, 저는 항상 130은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혈압이 100도 안 나오는 노인이 계셨어요. 그분은 그냥 자꾸 어지러운 거죠. 그래가지고 혈압약을 먹는데 혈압이 100도 안 나오니까 잘 못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 혈압약을 먹으라고 했다고 거기 그 용량에는 전혀 손을 못 대시고 꾸역꾸역 그 약을 계속 드시는 거죠. 그렇게 혈압약을 먹는데 그 먹는 상태에서 정상 혈압 120, 가끔은 100밖에 안 나오고 이렇게 혈압이 많이 낮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분의 신체 장기나 뇌나 콩팥이나 이런 어떤 부위에 피가 돌지를 않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돌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지러운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 몸에서 혈압이 너무 낮다라는 그런 사인을 보내는 건데, 그러면 그럴 때 혈압약을 좀 쉬어야 돼요. 혈압 체크를 해보고 혈압이 120도 안 나온다, 혹은 너무 120이다 이러면 약간 혈압약을 줄이든지 하루라도 혈압약을 쉬든지 이렇게 하면서 혈압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일단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아서 혈압약을 드신다고 하면 정상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120보다 가장 안정된 상태에서 혈압이 좀 높아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당뇨가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혈압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약으로 자기 몸의 수치를 떨어뜨린 거잖아요. 억지로. 어떤 원인을 치료한 게 아니라 그냥 원인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겉보기에 숫자만 눌러놓은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그 숫자를 정상 수치에 욕심을 내시면 안 돼요. 당뇨가 있는 분들 인슐린을 쓰면서 정상 혈당 100보다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그 인슐린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써서 쓰시고, 또 먹는 양을 극도로 조절을 하셔가지고 막 100이나 100 아래로 이렇게 내리려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약을 먹어서 혈당이 100 언저리로 내려간다고 하면 그 사람 몸은 극심한 저혈당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몸에서는 그게 필요해서 혈당을 올린 거거든요. 혈당이 정상 혈당에서는 세포로 그 혈당이 제대로 당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도를 올려가지고 그 혈당이 공급되게끔, 그 세포로 당이 공급되게끔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혈당을 뚝 떨어뜨려 놓으면 우리 몸의 조직에서 당분 공급을 받지 못해가지고 기아 상태에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손상이 올 수 있어요. 조직 손상이 와요. 뇌 손상 끔찍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간 손상, 췌장 손상, 콩팥 손상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을 쓰거나 당뇨약을 쓰는 그런 경우라고 하면 정상 혈당 100보다 약간 높은 상태에서 그거 자체가 한계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거보다 더 세게 당뇨약을 쓰게 되면 우리 몸이 죽겠거든요. 힘드니까. 그럴 때 순간적으로 저혈당 쇼크가 와가지고 막 사탕이나 커피나 막 이런 거를 막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혈당이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인슐린을 많이 써요.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것보다는 낫지만 혈압에 대해서 사람들이 혈압약을 쓸 때에도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근데 정상 혈압이거나 정상보다 낮은 혈압에서 왜 그 중풍이 오겠어요? 여러분, 본래 혈압이라는 질환이 정말 깜짝 놀라게도 이게 혈관 질환인 거예요. 심장 질환, 혈관 질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하고 혈관을 하나로 묶어서 심혈관이라는 말을 쓰죠. 심장이 좋지 않은 사람은 혈관도 좋지 않아요. 혈관이 좋지 않은 사람은 심장도 대체로 좋지를 않아요. 이 심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그분의 혈압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현대의학에서 심혈관을, 이 질환을 고칠 수 있는, 혈관을 좋게 하고 심장을 좋게 하는 그런 약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도. 서울대 병원 가도 없어요. 미국 가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임시 방편으로 혈압을 일단 너무 높은 혈압에서 뭐 심비대나 이런 심각한 정말로 우리가 뇌출혈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혈압약을 써서 혈압을 조금 떨어뜨리는 건데, 이걸 너무 욕심을 내가지고 뭐 자기 혈압이 한 평소에 안정시에 140밖에 안 나오는데 혈압약을 쓰는 거죠. 혈압약을 써서 혈압을 120 아래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혈압 그거 낮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고혈압보다 더 위험한 게 저혈압 쇼크거든요.
이런 거를 좀 사람들이 아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혈압약을 쓸 때는 정말 겸손하게 써야 된다. 혈압약을 약하게 써서 120보다 약간 높은 상태 130에서 140 그 사이 왔다 갔다 하게끔, 어쩌다가 150이 돼도 상관없어요. 그 상태에서도 혈관 터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혈압이 120이나 그 아래에서도 제가 터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를 예방하는 방법이요, 혈압약을 써서 혈압을 떨어뜨려 가지고 예방을 하는 게 아니라 비타민C나 오메가3 이런 거를 써서 예방하는 거예요. 비타민C는 용량을 높여가지고 하루에 한 8,000ml나 10,000ml 이상을 드시잖아요. 놀랍게도 혈관이 터지지를 않아요. 그것만 꾸준하게 드셔도 얼마나 많은 당뇨, 합병증, 염증 예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뇌경색, 뇌출혈 이런 게 예방이 되는지 몰라요. 비타민C 이거 어떤 사람들은 뭐 속이 아파서 못 먹는다, 설사가 난다, 결석을 만든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신데요. 그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거든요.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비타민C를 먹이고 있잖아요. 그분들, 뭐, 결석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위장이 정말 안 좋아서 뭐 고춧가루 묻어 있는 거 뭐 조금도 못 드시는 그런 분들도요, 비타민C는 먹을 수 있어요. 비타민C가 낯선 물질이라서 처음에 먹을 때 속이 쓰린 느낌이 있는 거죠. 위장을 상하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비타민C를 뭐 하루에 한두 번씩 1000ml짜리부터 천천히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늘리면 좋고요. 사실 그것도 너무 이렇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늘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보았을 때는 그냥 한 끼에 식사에 한 2000ml씩 이렇게 6000ml 쭉 먹다가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이렇게 먹다가 그게 좀 적응이 됐다 싶으면 그 다음에 공복에도 이제 2000ml나 3000ml씩 먹어보는 거죠. 그래서 평균 하루에 한 10,000ml, 또 많이 피곤하거나 뭐 감기 기운이 있거나 이럴 때는 한 15,000ml 정도씩 이렇게 늘려서 먹잖아요. 그러면 뭐 감기 바이러스 이겨내고 뭐 소변 이런 거 개선되고, 잔뇨감, 뭐 소변 봤는데도 덜 본 것 같은 잔뇨감, 금방 봤는데 소변을 또 보는 빈뇨, 한밤중에 일어나서 수시로 화장실 가는 그 야간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만도 비타민C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게 혈관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혈압 자체를 비타민C가 떨어뜨려 주지는 않아도요, 이 약간 높은 혈압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게 해주는 효과는 확실히 있고, 무엇보다도 뇌졸중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정말 탁월하다는 거예요. 비타민C. 그 다음에 오메가3 같은 것만 드셔도요, 이 오메가3는 지금 뭐 한 30년 이상 전 세계에서 각광받는 심혈관 질환에 가장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잖아요. 지금은 전문의약품으로도 이렇게 허가가 나가지고 고혈압이 있거나 뭐 당뇨가 있거나 어떤 특정 질병 코드에 있는 사람들은 의사 처방으로도 먹을 수 있게 나온 게 오메가3거든요. 이 오메가3를 건강기능식품으로 RTG 타입으로 드세요. 제 진약사몰에 들어가 보면 제 거 오메가3는 다 RTG 타입이거든요. RTG 타입이라는 게 뭐냐, 이게 자연 상태의 오메가3만큼 흡수율을 높이고, 그렇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순도가 낮아가지고 이게 많이 먹어야 오메가3를 어느 정도 섭취하는 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순도도 높이고 흡수율도 높인 자연 상태의 그 흡수율을 유지하면서 순도를 높인 거를 RTG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이 RTG 타입의 오메가3가 대체로 질도 좋아요. 그래서 제 거 아이포스 5스타 뭐 이렇게 그 기름 검증하는 국제 기관 있잖아요. 거기서 별 5개 받은 원료를 제가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이런 오메가3, 질 좋은 오메가3를 하루에 한 알이나 2알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요, 얼굴에도 윤기가 나거든요. 굉장히 이게 젊음을 유지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단지 피부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이 살아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C하고 오메가3 이런 거 드시는 거, 그 다음에 뭐 기름 중에서 레시틴 같은 것도 드시면 이게 끈적끈적한 혈액을 혈전 예방 이런 거를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적절한 범위 내에서 혈전 예방을 시켜줘가지고 피를 건강한 상태로 만드는 역할을 또 레시틴이 하거든요. 레시틴, 오메가3, 비타민C, 그 다음에 제가 또 꼭 권하고 싶은 거, 여러분 마그네슘 있죠.
대부분 혈압이 있는 사람들이 신경이 예민하고 성격이 불같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고 스트레스에 취약한데요. 이게 마그네슘이 천연 신경 안정제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짜증나는 일이 생겨도 그냥 마음을 좀 느긋하게 해주는 참 신비로운 작용이 있는 미네랄이거든요. 이 마그네슘만 먹어도 혈관이 좀 편안해져요. 우리가 신경이 곤두서면 핏대가 서잖아요. 핏대가 서는 게 이 혈관이 딱딱해지고 수축되고 그래서 혈압이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마그네슘이 그 혈관을 편안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지만 근육도 편안하게 해주는데 혈관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신비로운 영양 물질이거든요. 마그네슘. 이게 칼슘처럼 미네랄인데요. 이상하게 칼슘보다도 현대인들한테 거의 다 부족한 것이 마그네슘이더라고요. 어떻게 아느냐? 마그네슘 별로 흡수율도 안 좋은 산화 마그네슘을 저희가 쓰거든요. 근데 이 흡수율도 별로 안 좋은 이 산화 마그네슘이 또 막상 써봤을 때 가장 효과가 이상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그네슘은 그렇게 흡수율이 높을 필요가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흡수율이 높지도 않은데도 그거를 먹었을 때 효과는 충분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한 것 아니겠어요? 마그네슘을 뭐 더 질 좋은 마그네슘을 먹으려고 어디서 이렇게 해외 직구에서 어렵게 드시는 분들 제가 봤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산화 마그네슘 제 진약사몰에도 있는데요. 그거를 비타민C랑 동시에 먹으면 약간 흡수율 올릴 수 있고요. 그냥 정신 안정, 스트레스 해소, 짜증나는 거 좀 방지해주는 그런 효과, 심신의 안정 이런 효과를 며칠만 먹어도 바로 볼 수 있어요. 이런 거를 혈압 환자들이 좀 먹는다고 하면 고혈압약을 현저히 많이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쓸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고혈압약을 안 써도 적정 혈압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고지혈증 약을 쓰시는 분들도 웬만하면 좀 쉬어보시라는 얘기를 꼭 하거든요. 본래 혈압약은 먹다가 쉬다가 이렇게 하지 않는 약이지만 고지혈증 약은 반드시 휴약기가 있어야 되는 약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렇게 약을 처방을 할 때 고지혈증 약이 무슨 혈관을 보호해주는 안전한 그런 보약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약사인 제 입장에서 헐 할 정도로 잘못된 정보예요. 고지혈증 약은 전혀 혈관 보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먹으면 우리 몸의 신경을 손상시키고 근육을 녹이고 혈관에도 치명적으로 부작용을 줄 수 있는 그런 약이거든요. 짧게 써야 되고요. 한 2달 먹으면 2달을 쉬어줘야 되는 그런 약이에요. 심지어 심장 질환이 있다고 해도 이 약은 정말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제약회사에서도 이게 높은 수가를 받기 위해서 자꾸 복합제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이 옛날에는 한 알에 성분 하나였는데요. 요즘에는 한 알 안에 성분 2개 심지어 3개씩을 넣어서 복합제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2중, 3중으로 막 그 몸에 기름을 때려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혈액 속에 기름을 때려 잡으면 그냥 수명이 단축돼 버려요. 놀랍게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수치보다 높은 사람이 오래 살더라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공통점 있죠. 당뇨약도 너무 당뇨약을 심하게 써서 정상 혈당으로 잡으려고 욕심 부리지 마라. 그래야지 그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제가 그 말씀 드렸고요. 합병증을 잡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혈당을 그렇게 아무리 떨어뜨려도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쓰면 그 사람 당뇨 합병증은 피할 수 없어요. 합병증을 잡는 방법은 제 또 다른 영상들 생기산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혈관 건강에 대한 영상들 참고해서 여러분 공부해 보시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혈압약도 너무 120이나 120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좋다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욕심내서 혈압약을 쓰면 오히려 더 중풍이 잘 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고지혈증 약도 마찬가지예요. 콜레스테롤 약도 너무 욕심내가지고 수치 아래, 정상 수치 아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약을 끊지 않고 쓰게 되면 우리 몸의 전신의 거의 모든 조직이 손상을 입어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고지혈증 약은 먹더라도 중간에 휴약기가 꼭 필요하고 어지간한 수치에서는 먹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물론 이제 제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무리한 부분이 있어요. 심각한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의사의 집중 케어를 받으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이 약에 대해서는 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모르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 심장 질환이 있다, 혈압이 좀 높다, 뭐 콜레스테롤이 좀 높다, 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런 약을 그냥 다 쓰는 것은 어떤 글쎄요. 제약회사랑 너무 친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너무 그 제약회사의 수익 사업이거든요. 그 약도 참 슬프게도 수익 사업이 되어버려 가지고요. 우리 몸이 장사터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비타민 C는 정말 얼마나 싸요? 여러분, 제가 어떤 상업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쉽게 아실 수 있겠죠. 저는 비타민 C도 뭐 중성 비타민 C, 뭐 리포조말 비타민 C 그런 거 권하지 않아요. 그냥 가장 값싼 비타민 C 있죠. 그게 제일 효과가 좋아요. 그게 오히려 약간 신맛이 나는 게 위장도 더 살리고요. 훨씬 더 우리 몸에 하여튼 더 맞는 것 같아요. 그거를 비타민 C를 비싸게 어떤 조작을 해가지고 쓰는 그게 오히려 저는 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흡수가 되지 않고 소변으로 배설되면서 방광염, 콩팥, 또 세뇨관 이런 거 다 이렇게 청소해주는 그런 기특한 작용을 하니까요. 요도 이런 데도 다 어떤 항생제를 먹는 것보다 요도염을 예방하는 탁월한 효과가 비타민 C에 있거든요. 그래서 흡수가 다 되지 않고 버려지는 부분조차도 오히려 우리에게 약이 되는 그런 이점이 있으니까 여러분 비타민 C 이런 거 좀 한번 여러모로 생각해 보세요.